자, 우리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 저 유튜브 더 라이트입니까? 아, 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 좀 소개해 주세요. 솔직히 우리 이영풍 TV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덕분에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더 라이트라고 하는 저랑 김금혁 보좌관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능 또 미디어 대변인 세 사람이 절치부심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근데 우리 이영풍 TV랑 또 시간이 살짝 겹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 거는 이제 녹방 클립으로 봐주셔도 되니까 네, 일단 밤 9시에 저희가 월수금으로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성원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데일리로 진행을 하도록 아마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좀 젊은 청년 패널들 저희 부대변인들도 많거든요. 모시고 좀 당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저희가 다방면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보니까 역시 이 젊음이란 것은 정말 자유롭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기자님 뵙고 사실 처음으로 딱 든 생각이 뵐 때마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네. 우리 박민현 대변인 나오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 새 신안 발표하는데 거기도 청년이란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부터는 이슈잖아요. 네. 미래로 나가야 되고. 그럼요. 뭐 한동훈 형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미 열차 떠났습니다. 그럼요. 이미 떠났어요. 자, 이 새신안 발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살을 내주고 뼈와 피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살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사과를 왜 하냐라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도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왜 등 떠밀리듯이 정작 이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했고 탄핵의 주범이라고 하는 김종혁,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들은 사과 한마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하냐. 저도 그런 마음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또 여러 관계자들을 포괄해야 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관념적인 논의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예속 논쟁 그만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사과 얘기할 때마다요.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왜 본인들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들도 우리 당의 구성원이었고 자기들도 여당 구성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뒷받침을 해야 될 위치였는데 왜 자기들 책임을 쏙 빼놓고 마치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남일처럼 얘기하냐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걸 특정 개인 혹은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책임성, 우리 당이 그와 같은 사태가 되기까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탄핵을 비롯해서 우리 당원 지지자들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 뒤에 왜 제가 뼈와 피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심 강화를 강력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천 룰에서 당심을 70%까지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희 지방선거 준비위에서 던진 의제를 지도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저는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 같은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해달라는 거 지금 다 해주는데 왜 굳이 사퇴를 한다라고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 삼는 본질적인 부분은 당심 강화가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심 강화라고 하는 이 뼈와 피를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 보면서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평균 연령 81세, 조갑재, 김종인, 김무성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젊은 세대들을 구구라고 하면서 81세 노인들로 젊은 세대를 혁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펼쳐왔는데 거기 정면으로 딱
이 맞부딪히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예.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방에서 발생하는 공천 비리를 잡기 위해서 중앙당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폭넓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살 일부만 내주고 많은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가 8월달에 네. 당대표 되고 나서 연말까지는 내부 지지층 결집, 그렇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외연 확장이라고 맞습니다. 원칙을 이미 천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년 기자간담회 비스무리하게 맞습니다.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인데 네, 뭐 조중동이나 올드미디어 나가서 뭐 이야기하면 자꾸 아니 내가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네. 이야기하지 않고 이 손가락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냥 대중 쇄신안을 그냥 발표해 버린 맞습니다. 것인데 뭐 제가 볼 땐 전술적으로 잘 하신 것 그럼요. 같고 지금 이 내용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중심주의로 당명을 개정한다. 네, 이걸 전 당원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요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이게 그 자유공화정을 좀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않죠. 평가들이 이게 people이 많았습니다. 인민으로도 해석이 피플 파워 파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인민민주주의 내지 공산국가에서 좀 쓸 법한 공산당에서 쓸 법한 그런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김종인 때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네. 기본소득제 강령과 같이 이 바뀐 당명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이제 슬로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도는 있습니다만 홍보 측면에서 근데 이 결국엔 정당의 이름이라는 건 가치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중심적인 좀 이념 중심적인 당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게 다 우리 인식에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전당원 투표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좀 네이밍을 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실 보수파 정당이라면은 뭐 자유라든지 네, 공화라든지 맞습니다. 또는 뭐 민주라든지 네. 보수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저 워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미지가 많이 조금 이 어떤 뭐랄까요, 좀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같은 명칭들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들어가면서 이 우리나라 그 자체에 대한 자랑스러움, 이런 어떤 애국에 더 저는 그런 감정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니면 뭐 자유공화당이라든지 좀 이런 전통적인 명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 이념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천 비리 신고센터도 네. 창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이 김병기, 네, 그 다음에 강선우, 그렇죠. 김경입니까? 네, 지금 미국으로 튀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주택이 11채가 아, 있다더라고요. 11채 아, 그거 정말 이거 쇼킹하던데. 그러니까요. 무슨 인천에 뭐 집이 11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단순 다주택이 아니라 예. 이거를 자녀 아들이 11채를 자수성가하진 않았을 테고 아,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요. 뭐 양도가 됐건 증여가 됐건 했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조차도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1억 원을 준 뒤에 그게 갑자기 저 민주당의 그 예. 공천 시가는 1억 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원은 1억, 서울시의원은, 네. 국회의원은 뭐 한 10억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강선우가 갑자기 자기 지역구 서울시 의원으로 추천을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미국으로 날랐고 날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참 황당해요. 적색 수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인터폴에. 도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면은 알려는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그래서 경찰이 그런 줄 알아요. 이래서 검찰 해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참 황당한 상황이고요. 근데 민주당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당에도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특히 혁신파를 자처하면서 막상 전현직 부산시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 부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여당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여야 공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도 공천 장사하는 문화 탈피하고 당원들께 공천권 돌려드리겠다.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 만들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취지를 말씀하셨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뭐라고 했죠? 그 정성국 아닙니까? 그 부산 진갑에 그 대피 친한동은게 단수 공천 된 거. 예. 단수 정성국 의원이 왜 단수 공천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한국교총 TO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저 부산 출신이기 네. 때문에 아니 한국 정치에 무슨 큰일 했길래 단수 공천을 이 한동훈이가 팍 꽂아 내리는 거죠?
그 때문에 저 원영서 변호사는 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생고생하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자리를 그렇게 단수공천으로 빼앗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당무의 책임감을 갖고 당의 충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파 활동만 하고 다니면서 그렇죠. 뒤로는 공천 헌금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참담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뇌물과 비리 전력이 있는 자들은 네.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 네, 당연한 이거는 거죠. 쇼킹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아마 당연한 거지만 정당사에서는 쇼킹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엄청나게 때문에 많죠. 예,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아마 뜨끔할 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혁신과 쇄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더라이트 방송에서도 혁신이 뭔가를 한번 고찰을 해봤거든요. 혁신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가죽을 뜻이라고 벗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혁신파들 보면은요, 자기 가죽을 벗는 게 아니라 남의 가죽 벗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혁신파의 정의는 남의 가죽 벗기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당정 대표는 우리 스스로 가죽을 벗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 사과하라고 등 떠미는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책임감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약간 그 세신한 발표 내용을 보면 자신감도 좀 묻어 나오는 것이 예. 10년 전에 한 25만 명 수준이었던 그 책임 당원 규모가 지금 네. 110만 명 돌파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당원들이 요구를 하면 네. 그걸 안건에 붙여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제가 늘 그 얘기를 드렸죠. 지금 비대위 얘기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때 비대위가 뭐냐 정당판 내각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른바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짬짬이로 그냥 내각의 총리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장관 자리 나눠 먹고 하는 게 내각제 아니냐. 마찬가지로 정당판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원들이 뽑은 대표 몰아내고 의원들끼리 짬짬이로 비대위원장 뽑아가지고 자리 나눠 먹는 제도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탈피해서 그런 약간 졸속식의 그런 당무를 탈피를 해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그렇죠. 안건에 붙여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뭐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하면 비대위를 가임하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왔었죠. 저는 그런 것들도 당원들의 당연히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대표를 몰아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민주적인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어떤 당대표에 대해서 몰아내니 많이 얘기를 할 때도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중의를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 이야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사실 우리 네. 그 초등학교 때 반장 뽑잖아요. 맞죠. 그러면 반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면 분단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반장을 몰아내자 예.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6학년 일반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반장. 그럼요. 간부들끼리 뭐 대표 쳐내고 이사 쳐내고 하는 게 굉장히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반장을 누가 선출했습니까? 반에 있는 일원들이 선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누가 선출했습니까? 당원들이 당원들이. 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이 모든 당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반기를 든다면 이거는 개파가 아니라 당원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에 있을 자격이 자격이 없다. 없죠. 저는 쫓아내면 생각을 돼요, 합니다. 그런 자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당원 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예. 그동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네. 일부 이 공당이 제공하는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서 네. 소위 말해서 꿀단지를 빨아왔다는 비판을 받는 일부 네. 브로커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할 텐데. 예.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당심 70%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뭐 제가 누구라고 특정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지방 토호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당원들의 어떤 투표를 무서워하는가 저는 그 판단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명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것은요. 심지어는 우리 어떤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에서 다선을 한 사람들조차도 당원들에 대한 그런 평가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텃밭인데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무서워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당에서 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설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대중을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인답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전적으로 옳고 당원들의 주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거 당원 중심주의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네, 그동안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이후에 그렇죠. 우파 정당 내부에서 당원 중심 우파 정당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게 이상했던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단단한 당세를 갖추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원의 힘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은 원래 근본이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수권 정당이었고요. 저희가 대통령당이었죠. 그렇죠. 건국을 했고 또 이제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읽었고요. 심지어 지금 복지인프라 민주당이 만든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보수 정당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때 만든 거죠. 보수 정권, 보수 대통령들이 만든 거예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그렇게 좀 그 열악한 비기득권의 관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원 주권을 강화를 했고 정당의 이 조직 체질이 강화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 구축을 굉장히 도외시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인생 이모작 하듯이 맞아요. 본업을 두고 부업처럼 정치를 하고 맞아요. 이런 굉장히 취약한 당성 문제가 올해 지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민주당 권리당원 250만. 근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그나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늘어나서 110만. 원래 75만이었습니다. 4배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당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차이가 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향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더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맞습니다. 클로징 멘트에 200만 당원 시대를 열겠다. 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당원 200만 명 되면은 그것도 책임 당원 네. 200만 명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중진 정치인들 네. 또는 그 뭐 훈수 두려고 하는 그 원로 네. 아니 원로들은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존경받아요. 지갑은 열지 않고 입만 여니까 존경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원로 정치인들이 당원 200만 명 시대 되면 이 완전히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 말 못하죠. 지금 사실 20만 명 저희가 늘었다라고 한번 공식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공식 발표 한 번만으로 비대위 타령하던 이런 중진급 원로들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당원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으로는 당신 줄이자 하지만 막상 5대5 이하로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기성 미디어들이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온 사람들이 당에 아무런 이제 미련도 없고 당에서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평균 연령 81세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당원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대표의 권위는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이 피와 이 뼈가 왜 더 중요하다라고 보냐면요. 우리가 당장 자존심 상하고 관념적으로 후퇴한 것은 한순간이지만 결과적으로 총선 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사람 바꾸지 못하면요. 지금 이런 비극과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들 몇 번이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또 당권이 확실하게 강화되고 확립된 당대표 체제에서 우리 당에 정말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본질적인 변화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 그 네. 쇄신한 발표 후반부가 저는 네.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일정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네.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지구당 시스템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비롯한 이런 정치 후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라졌잖아요. 사실 지구당이 있었을 때 장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좀 강화되고 지역당협의 조금 자율성이 강화가 되면서 조금 더 이 어떤 당 활동 자체에는 원활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굉장히 좀 후원금 문제라거나 정치자금 문제라거나 좀 내부 공천 비리 같은 것들이 불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당협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공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당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공관위에서는 자기 지역구의 그 기초 의원들을 공천 논의를 할 때는 당시 그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강선우 당시 강서구 의원이 강서구 서울시 의원에 대한 의견을 냈고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 그 당협의 어떤 그런 원칙이 깨졌다는 겁니다. 공천의 원칙이 깨지고 그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의 그런 알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리 공천을 단죄하고 방지하려면 어쨌거나 중앙 지도부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당연히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면 네. 이건 뭐 한 보름 전에도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인구 규모가 한 50만 명 수준 예. 정도 되는 가령 뭐 수원, 네. 안산, 뭐 용인, 평택 뭐 이런 도시들은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맞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당협위원장들이 물론 있지만 네. 중앙당에서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당협위원장들이 있지만 당협위원장들도 사실 현역 의원들과 좀 비슷한 좀 알력에 휩쓸릴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당이 조금 더 그립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사실 기존에도 당협에서 추천을 하면은 시도당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필터링이 된 명단을 지도부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서 공천장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조금 더 지도부의 중간 다리 영향력을 강화를 하자. 그러니까 중간 검증 과정, 최종 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검증에도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하고도 밀접한 그 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사실 제가 2020년 그 21대 총선 네. 이후에 그땐 총선 백서가 빨리 나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총선 백서를 제가 읽어보고 저도 책을 하나 썼거든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총선 백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인터뷰를 하는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니까 그 40대 여성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고 말할 것만 같은 할배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의 네. 정당이 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은 할배당 아니야? 맞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젊은 애들 가는 정당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오독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장동익 대표 말한 것 중에 청년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제가 대통령실에 일을 하면서도 예. 저희 내각의 구성원들도 예. 좀 연배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셨죠. 예.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 물론 유능한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미디어에 비추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이긴 했지만 사실 그 주요 구성원들의 이제 면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이미지적으로도 많이 노쇠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심어줬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만 해도 조금 어떤 뭐 공천 비리나 어떤 부패한 사건들이 주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 면면들을 보면은 아무튼지 젊고 이미지 좋고 뭐 나름대로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국민의힘은 그런 게 많이 약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 어떤 기성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이 정말 81세 저는 진짜
너무도 충격이었는데 그런 할아버지들을 앞세워서 하던 대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30 당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 ARS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거 청년이고 중도라고 했잖아요. 청년들에게 인정받는 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당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말뿐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35세 이하 청년들은 최대 6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방선거 준비위의 권고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한 발 더 나가서 이 지역마다 한두 명, 뭐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무조건 공천을 해라. 아마 이렇게까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당연히 젊은 세대가 어떤 관료들이나 행정 전문가들보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특히 페이퍼 업무 같은 것들은요. 예. 그런데 또 빠르게 배우는 것이 젊은 세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슈에 민감하고 훨씬 더 체감 가능한 그런 이슈들을 그렇죠. 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정무적 판단이나 홍보 전략 그리고 기획 측면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젊은 얼굴로 우리 당 간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런 희망찬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청년 정치인 육성이 좀 성공적인 효능감을 가지려면은 네, 준비된 청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다 시키면 또 실수하면은 이거 봐, 맞습니다. 저 젊은이들 시키면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검증을 우리 해야죠. 박민영 대변인처럼 좀 이렇게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준비된 청년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첫째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옥석이라고 하는 것도 가리는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오디션 출신이라고 하면 오디션 출신이거든요. 저도 나눔국대다 우승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그 당시 누가 그걸 했던지 간에 그 프로젝트 자체는 전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아들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육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집권을 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이제 선출이 됐을 때도 우리 당 사람들에게 전 기회를 많이 안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처절하게 자기 사람들을 챙기거든요. 철저하게 당선과 자신들의 기준, 이념, 가치에 맞춰서 사람들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수 정당은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좀 젊은 세대들에게 아예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광역단체만 해도 굉장히 기회가 많거든요. 예, 뭐 산하기관부터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복지관 같은 공간 지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뭐 라디오 방송국이 됐던지 간에 패널 자리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거 다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때 민주당에서 다 했던 맞습니다.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육성하고 기회를 주고 이 가르쳐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투트랙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방송 이제 저희들이 이어가는데 네. 댓글에 뭐 국민의힘 탈당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 탈당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탈당하세요. 그러면은 탈당하시라고.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개딸들이 아무리 민주당에 문제가 있어도 탈당한다는 소리 합니까? 좀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당한다고 탈당해서 문제 해결되면 다 탈당하면 되지. 그 말은 세상 속세가 너무 더러워서 네.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란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을 그러면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고.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미래를 보셔야 된다고요. 응?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쓰는 분들이 한 달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한동훈 제명 열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손도 안 댑니다. 알아서 갑니다. 그 열차는. 제발 마음을 내려놓고 보수 우파 정당이 잘 되기를,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첨언을 저도 예, 우리 드리자면요. 청년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야죠. 네, 저는 제가 이거는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저는 항상 예. 좀 저의 원칙이 있는데 행동보다는 의도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어떤 친절
혹은 어떤 불편한 감정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까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과를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대안, 더 좋은 정당을 만들고 더 좋은 결과로 화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과정 으로서 행동을 보여준 것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정당 사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좀 저희가 호소와 하소연 그 어딘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당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대통령 2번이 아니라 3번 탄핵당하는 정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당의 기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당의 세대 교체를 하고 당의 배신자 세력들을 적절히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많은 무게와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점을 좀 너른 이해와 양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셔서 이 뭐 유튜브 방송은 쌍방향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장동혁 대표가 말한 말씀을 제가 워딩을 적었습니다. 딕테이션을 했어요. 여기 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 자기도 참여했죠. 그죠?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을 드렸다. 계엄이라는 수단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하지만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뭐 혼란스러운 분들 많았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날 밤에 네. 방송하고 나서 이게 뭔가 해서 또 새벽에 방송 열기도 했습니다. 워낙 예정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당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국정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자꾸 오독을 하세요. 계엄 사과했다고 자꾸 댓글 쓰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이 방에서. 이영봉TV 시청 안 해도 됩니다. 나가세요. 자꾸 분탕질 치지 말고. 한 달인가? 한 달들은 나가지 마세요. 이영봉TV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오늘 저도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계엄, 뭐 내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지나간 일이다. 각자 판단을 해야 할 몫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민생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물가 그리고 경제 환율 부동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게 그리고 정책이 곧 중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우리의 이념 전선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를 지키면서 이제 저관여층들이 체감하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원론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조금 정책 전문가들이 곳곳에 포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젊은 참모들이 충분히 정책 의제를 던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이 이 당 기강 잡고 배신자 척결하고 우리의 스탠스를 정립할 적기라고 보냐면요. 2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등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부터는 이제 당내 이런 지지부진한 현안, 예속 논쟁 말고요. 그때부터 이제 후보들이 더 주목을 받고 후보들의 인터뷰나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이 이 당의 어떤 스탠스와 가치 체계를 정립할 마지막 적기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전 정말 윤리위원장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내 기강 우리 한지훈 당원의 표현을 빌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가치를 실현을 하고 2월부터 충분히 우리 후보들이 주인공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때 우리가 후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중앙당의 수단이 바로 정책입니다. 한동훈이 정책을 똑바로 했으면요, 저희 총선 이렇게 폭망하지도 않습니다. 아, 정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용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때 뭐 제가 하면서 뭐 후보 지원 요새 가가지고 후보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자기만 띄우면서 거의 대선 캠페인 셀카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앙당에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심의 카드라고 내놓은 것이 우리 국정과제 입에 들어가 있는 뭐 세종의사당 같은 얘기 하니까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같은 얘기 하니까 그때 선거 폭망했던 것이고요. 이 장동혁 체제에서는 훨씬 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그런 어떤 정책 개발, 정책 연구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예. 사실 그 어떤 그 기획 심층 보도를 보니까 네.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YS 정권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로 출발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 연구소에 이 입사를 하려면은 네. 박사 학위가 있었어요. 연봉도 많이 줬고. 그렇죠. 뭐 여론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그 김영삼 정권 신한국당 시절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에 비해서 네. 지금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비해서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은 어떤 행사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런 기사들 제가 봤는데 지금 앞으로 이 정책 플랫폼으로 육성되려면 좀 뭐 예산도 많이 배정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일단 사실 그 우리가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사실 지금 뭐 이해훈 의원 등 예. 출신자들이 조금 부적절한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이미지가 오염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토론 대회 준비하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고를 했고 가장 믿을만한 이 참고서라고 봤던 것들이 KDI 발간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정부기관도 싱크탱크가 중요하고 싱크탱크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하냐에 따라서 정책 의사결정 등의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의도 연구원이 저 대학교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좋은 레퍼런스들을 예, 예.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도 여의도 연구원 발간하는 자료들은 제가 챙겨볼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언론도 지적을 하듯이 저희도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굉장히 고인물이 썩어가는 듯한 좀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사실입니다. 거의 예. 구성원들도 좀 관료화가 됐다는 평가들이 많아서요.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과제만 공무원처럼 수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정무직들이 여의도 연구원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방향성을 주듯이 예. 저는 그런 같은 절차가 당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집권 여당의 어떤 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식과 좀 대안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쿠션용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네. 한동훈이가 당대표 할 때 그 총선 앞두고 뭐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조사를 했죠. 이미지 조사 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지 조사해가지고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된다. 그죠? 그런 그렇죠. 결론을 내고 또 그 조사 결과를 원래는 당헌 당규에 따르면 네. 사무총장을 통해서 최고위원회 보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홍영님이라는 자가 바로 그냥 직속으로 당대표한테 직속으로 줬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당권을 사유하면 됩니까 이거?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각의 장관을 통솔하는 사람은 사실 총리입니다. 예. 근데 원칙적으로 장관들이 총리 말을 패싱을 하고 대통령에게만 따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 업무상으로 전달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한테만 백엔머리 송사를 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무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당원들께서 주권을 부여한 것이고 당의 당원 당규상의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국정이나 당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개인에 대한 그렇죠. 이미지 조사를 했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배임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배임 횡령. 그러니까 이거를 당무와 어떤 공무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컨설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이미지 조사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 한동훈이 어떻게 비치냐. 이런 것까지 짜치게 다 조사를 또 했다고 지금 드러났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존재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공표를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당권을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죠. 우리 지금 기성 언론들이 자꾸 장동 대표 체제를 향해서 당권 사유화한다라고 하는데 당원들에게 공천 돌려드린다고 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당무감사 위에서 하고 있는 게 무슨 당권을 사유화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처럼 뭐 자기 단계 그 조사 맡겠다고 직권으로 조사 중단을 지시를 하기를 했습니까? 단계 셧다운을 하기를 했습니까? 마음대로 여연의 이미지 조사 시키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적들을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의 어떤 당내 패악은 정말 지적을 하자면 끝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새로 신임 새로 선임된 윤리위원장 네. 윤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민우 교수님이죠. 제가 이력을 쭉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현직 가천대에서 경찰행정 관련돼서 교직에 계시더라고요. 예. 교수직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력들을 쭉 보니까 그냥 학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부기관에 소속이 돼서도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력은 여가부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있으셨고 그리고 국정원에 굉장히 오래 몸을 담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협업과 여러 기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이력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실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석학이고 그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중국에 의한 이 한국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주권에 대해서 이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전방위적 침탈을 하는 그런 계획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는 아예 그런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 아예 인수를 해버리고 중국산 그 기기들은 아예 기관에 못 들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너무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초환전에 대한 문제 인식들 사실 우리 보수 언론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분들께 기고하라고 자리를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기고가 2023년 거예요. 심지어 이 너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네거티브를 하니까 이 윤민우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딸들이 김건희 여사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기고에 일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건데 2023년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 그 민주당이랑 똑같이 그 앞장서가지고 그 내부 총질 할 때 그런 당연히 우리 어떤 정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메시지를 낸 분을 이제 와가지고 그걸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어게인이냐 김건희 팬클럽이냐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음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기고를 실어줬던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도 그걸 또 지적을 하는 듯한 헤드라인을 다니까 굉장히 또 당혹스럽죠. 그래서 참 오만 걸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이력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강건하고 충분한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과 공감대를 갖춘 사람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썼던 그런 글 문구 한 글자 한 문장 가져와가지고 지금 네거티브를 하는 참 처절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제 그 보니까 사퇴한 분 중에 한 분이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같은 대학에 뭐 같은 과를 다녀가지고 뭐 김건희 라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서울대법대랑 조국이도 윤석열 대통령 라인입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논리를 펴니까 의의가 없는 거죠, 의의가. 아니 그리고 무슨 변호사들한테 변호사들이 무슨 우리가 수임 가려가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공세를 할 때 그래도 정치인인데 아무리 과거라 그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건을 수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고 무슨 뭐 이런 프레임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횡포였고요. 심지어는 이력도 없는 뭐 통진당 가입 이력이 있다느니 근데 그 사람들 사실도 아니라고 해명을 아닙니다. 했지만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은 윤어게인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뭐 좌파들이라서 안 되고 그럼 누구를 쓰라는 겁니까 대체? 그럼 한빠들 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들을 쓰라는 소리죠. 네, 정말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윤민우 교수님 그 댓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그 기사를 보면 그 참 붕어빵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놈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참 붕어빵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놈이 있는데 요 녀석은 아침 7시 8시쯤 되면은 댓글을 200개씩 씁니다. 아이고. 그래서 윤민우 교수 연구팀에 이게 잡혔어요. 참 붕어빵.
네. 요 놈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댓글을 무조건 200개씩 씁니다. 할당량 있나 보네요. 할당량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댓글 부대 있잖아요. 패턴을 보는 거네요. 네네네. 돈을 그러니까 패턴 분석을 했어요. 윤민호 교수가. 예. 윤민호 교수의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요 놈은 아침 7시 8시에 200개씩 쓰고 점심시간 때 조금 쓰고 오. 또 저녁 되면 한 100개에서 100개 마이너스 알파 이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인터넷 쓰시고 뭐 휴대폰 쓰시는 분들 중에 하루에 댓글 1000개 이상씩 어떻게 씁니까? 그 댓글을. 아이고, 그 말은 요 놈은 참 붕어빵, 요 놈은 업무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작업자다. 공작원이죠, 공작원. 그렇죠, 공작원. 요런 거를 윤민우 교수가 찾아냈는데 그 정도 그 클래스에 있는 분인데 한동훈 댓글은 어떻게 보일까? 식은 죽 먹기지. 사실 저도 방금 제가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네. 내가 한동훈이었으면은 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등골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네이버 포털 같은 진짜 이런 정보의 바다도 아니고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사실 당내 우물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이 발생한 여론조작 사건 보는 거 정말 누워서 떡먹기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동훈의 패턴도 다 보이겠지만 저는 이게 주소지가 하나로 특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수사 의뢰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전 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적당히 제명시켜봤자 나중에 또 내부 총질하면서 장동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끌어내려오면은 한동훈 구명운동한 지도부 밀겠다 또 그런 식으로 아마 또 딜을 칠 겁니다. 그렇기 하겠죠. 때문에 당원 당규상의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맞죠. 이건 여론조작 드루킹보다 더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형사 입건 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주소지가 특정이 되면 단계에만 조작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네. 그때 사실은 당 게시판의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걸 또 언론에 퍼날라가지고 그럼요.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하고 네. 그걸 또 다시 가져와서 뭐 칼럼이나 뭐 네. 사설 이런 걸 또 갖다 붙이고 그렇죠. 계속 악순환 고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도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특히 진은정 씨가 특정 카페, 이 뭐 카푸치노 등 그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카페에서 한동훈 화한 보내기 운동을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여론전에 전문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FM 코리아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예, 진은정 관련 글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됐는데 예, 예. 관리자가 왜 삭제를 했냐라고 하니까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개념글을 들어가면 한동훈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단톡방에 좌표를 찍고 조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혹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법무부에 있을 때부터 그 내부 인트라넷에도 여론 조작 의혹이 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다니는 곳마다 여론 조작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사실 뭐 사후적으로 이제 그 고발인 조사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양문석 민주당 그 네이버 포털 댓글도 패턴 조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똑같은 댓글을 복수의 아이디가 똑같이 달고 다니더라. 라고 하는 패턴 분석을 또 했다라고 하는 점,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증거 보완해서 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이 빙산의 일각이 돼서 한동훈의 여론 조작 실태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윤민우 교수님이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요 며칠 사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한 달 전 상황을 보면은 네,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려서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예, 그 비대위원장이 뭐 김종인이든 뭐 한동훈이를 앉혀가지고 김문수든 뭐 그 뭐 등등 김문수 등등 어제 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저 뭐 국회 행사했는데 제가 갔더니 뭐 완전히 그 참석하신 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내려오라고. 아이고. 뭐 저 사전 투표 뭐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고 그때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지방선거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연말까지 조중동까지 가세해서 장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제명 열차는 떠났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명단 유출된 게 석간신문으로 유출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화일보에 오전에. 유출됐죠. 그죠? 네. 그랬더니 뭐 그걸 또 어디로 퍼날라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네. 근데 최고위원회 누가 이거를 명단을 흘렸을까요? 뭐 일단 둘 다 부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무처 기조국 아니면 지도부 의결에 참여한 사람들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조국은 이 보안에 대한 관념이, 왜냐하면 거기는 직장이잖아요. 예. 평생 직장인데 예. 보안 사고 내서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리스키하고 정무직들이 철없이 행동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글쎄, 근데 저는 뭐 제가 특정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당원들, 우리 지지자분들 마음속에서는 특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양양자 의원은 어제 언론 나와서도 계속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조사를 해야 하자, 한번 밝혀보자, 까자.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밝히자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재준 의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밝히자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김상욱도 민주당 가더니 민주당에서 내부 법률안 그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휴대폰 내라 그랬다가 지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었으면요 이미 휴대폰 뺏기고 잡돌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는 비공개가 원칙인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도 인정하는 비공개가 원칙인 윤리위원들 명단을 유출시킨 행위예요. 이름만 유출시킨 게 아니라 이력까지 죄다 유출시켜가지고요 조리돌림의 대상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사퇴까지 했어요, 몇 명은. 이거는 지도부 결정 그 자체에 반기를 든 최악의 해당 행위와 보안 사고기 때문에요. 이건 엄밀히 색출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게 당의 기강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먹은 놈은 말이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 먹으면 말이 없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악질적이잖아요. 왜냐면은 문화일보도 이 기사가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아니까 썼다가 지웠어요. 지웠어요. 근데 그 쓴 내용을 캡처를 또 해서 돌아다닙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또 바로 캡처본을 가지고 방송을 틀더라고요. 그러면 뭐 미리 나올 줄 알고 있었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또 김민수 최고위원 나와서 방송을 제가 또 봤는데, 예, 그 국장이 줬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죠. 국장. 이거 이제 편집국장. 그렇죠. 신문사 국장급.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을지 대충 그림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타고 딱 한동훈 워터마크 찍힌 그 여론 공작의 그런 냄새가 또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그 향기를 느꼈다. 참 더티하다. 제가 그래서 더티 플레이 검사질 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거 이야기 좀 조금만 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 그 조간신문을 쭉 이렇게 보면 이재명은 시진핑에게 큰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 차이나, 네. 하나의 중국,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몰라요. 네.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한한령 좀 해제해 주시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얼음이 녹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럼 챙긴 건 뭐냐? 챙긴 거 있어요. 판다곰 2마리 챙겨옵니다. 판다곰 2마리 준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려면 이거 정상회담을 왜 하냐 이거. 무슨 MOU만 잔뜩 냈고. 샤오미 폰도 받았더라고요. 샤오미 폰 받았어요? 샤오미 폰 가지고 셀카 찍어서 또 올렸잖아요. 샤오미의 최고 기술력으로 인생샷 남겼다. 뭐 그러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기사까지 났던데 참 보면서 나쁘끄럽습니다. 나쁘끄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 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최근까지도 장원영 씨가 홍콩이라는 국가를 나는 좋아한다라고 했을 뿐인데 홍콩은 중국의 일부인데 홍콩을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또 한한령 제재 대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공산주의식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외국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조차도 이게 타국에 의해서 부당하게 막혀 있는데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참 무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면 아예 중국이랑 같이 결착을 하질 말든지요. 근데 막상 가서는 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존중한다라고 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대신했습니다. 네. 근데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 사격을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 등 국가들에 대한 주권 침탈 지지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피해자지 않습니까? 서해 인공구조물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해권을 침범하는 이런 중국의 극악무도한 행위들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뜻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베네수엘라 독재국가의 체포작전을 벌인 미국을 향해서 집권 여당이 뭘 했습니까? 68명 규탄 그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총리실 산하 위원장으로 있는 박서군, 이 대모 전문가 박서군을 산하 정부기관의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황당한데 그렇죠. 현직 위원장이 지금 반미 시위 마두로 석방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스탠스,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런 체포작전은 부당한 주권 침해였고 불법적인 행위였고 중국이 주변국가 우리나라까지 침탈하는 것은 용인한다. 평화와 번영의 자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지 똑바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중러 이란 지금 베네수엘라까지 레드팀으로 완벽하게 지금 팀 컬러가 바뀌게 그렇죠. 생겼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그 공개적으로 올린 그 사진 이른바 번역하자면 개기면 죽는다. 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처신이 과연 적절한가 제대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또 뭐를 지적할 수 있냐면은 네. 만약에 타이완에서 네. 전쟁이 일어난다. 네.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예. 타이완을 이렇게 바다를 에워싸서 막 실사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이완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타이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뭐 일본 자위대, 네. 해상 자위대하고 미군이 붙는다. 예. 그럼 미군 병력이 어디서 차출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주한미군이죠. 예. 주한미군이 차출된단 말이에요. 제일 그렇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서부 전선, 중부 전선을 지키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 나는 타이완 관심 없어요. 나는 네. 거기에 우리 몰라요. 이러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지금 국제 역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고립무원이에요. 우리가 미국, 일본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 러시아,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부지 행태를 한다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선거 분위기 어떻게 봅니까? 어제 제가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한 2달 동안 지지율 조사를 쭉 보니까 네. 저 주식회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예. 펜앤마이크 방송하는 거기 여론조사 기관인데 네. 한 2달치를 이렇게 보니까 오세훈 지지율이 계속 꺼져요. 네. 꺼지고 그 성동구청장 민주당 정원호 지지율은 올라가고 네. 그 사이에 나경원 의원 지지율도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 양자로 갔을 때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90% 가까이가 정원호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되면 비토가 없는 상태인데 오세훈, 박청준 시장의 특징은 양자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오로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70% 이하가 나오는 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토끼마저 규합시키지 못하는 지금 실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참 의아스러운 것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무슨 중도 확장을 하며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왜 40% 항상 유지를 하냐? 당원들의 결집된 단결된 의지가 있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특히 지자체장들은 자꾸 당심과 민심을 괴리된 것으로 상정을 하고 심지어는 당심이 민심보다 열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민주당이 처절하게 생태계 구축을 할 때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고 치적 싸움만 하는데 누가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정말 행정관 대통령실 일하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굳이 언급을 안 해요. 왜냐? 우리 당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자꾸 지도부를 먼저 막 공격을 하고 사과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이러면 저희도 똑같이 응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오세훈 시정이 우리 지지자들을 위한, 물론 지지자들만 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게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TBS 하나 제대로 정리 못했고요. 그 전장현 사태 초기에도 진압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잘못된 정책들 다른 지자체도 안 하는 거를 서울시만 한다 그랬다가 철회를 하고요. 그 무슨 필리핀 가사 도우미도 지금 법적으로 임금 차등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고 우리가 정부가 의견을 줬음에도 강행을 해놓고 또 정부 탓을 하고 이런 부적절한 정책적인 실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평가를 못 받는 원인인 건데 왜 자꾸 엉뚱하게 중앙당이 자신들을 안 챙긴다고 하소연을 하냐 이해가 되질 않고요. 저는 이 선수가 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족함에 의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선일보가 또 윤태곤이라고 하는 또 평론가 뭐 기자인지 네. 이제 그분을 또 앞세워가지고 왜 국민의힘은 여당의 악재를 못 받아먹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참 선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총선 때도요 저희가 딱 그 총선 2달 전 한 2월 말 때쯤까지는 170석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연과 정무수석실 전부 예. 다. 그런데 딱 한 달 반 한동훈이 이종섭 황상무 타령하면서 사과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한 2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0대 108 나왔습니다. 예. 그게 선거입니다. 예. 한두 달 안에도 결정날 수 있고 한두 달이 아니라 일주일 사이에도 결정날 수 맞습니다. 있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 예비후보 등록되기 전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고요. 전초전의 핵심은 집안 정리예요. 우리가 선거 앞두고 한동훈 같은 철부지들이 또 튀어나와서 우리의 단일 기조를 지켜주고 우리가 어떤 선거 승리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딴지 걸고 사과 사퇴하라 훈수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그럼 선거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단도리를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고 지금 이 시점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여당의 악재가 어떻고 받아먹니 많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평론에 전 자격이 없다.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갤럽 같은 전화면접 조사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무당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ARS 조사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늘 그랬습니다. 제가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되겠다 이런 평가를 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정리하면서 와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아유. 그 지루하지 않게 네. 이 동시 접속자 수도 굉장히 유지가 되면서 한 6천 명 넘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 역시 달변입니다. 달변. 신원서판이라고 아시죠? 신원서판. 달변가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전향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 장동 대표님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영풍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의도에 대해서 선의를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만한 여러 행보들과 일관된 메시지를 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단편적인 사건, 행동 그 중에서도 일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대승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더 익스큐즈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전하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의 이 지난한 싸움은 한동훈 징계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어떻게 물갈이를 하냐까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2대 총선에서 참 뭐랄까요 할당제, 뭐 국민추천제, 뭐 그리고 단수공천 이렇게 불투명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개파 활동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는 총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원내에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이 4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이잖아요. 국회의원 비정규직이에요. 꺼드럭거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의 재계약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당이고 그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시기 때문에 꼭 이 당원권을 유지를 해주시고 탈당하지 마시고 당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더 대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달변 네. 오늘 대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민영 대변인하고 대화를 하면은 상당히 미래 비전, 미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인 박민영 대변인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풍TV 시청자 여러분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이 나무 봐 이거 이 나무 썩었잖아. 그럼 숲은 나무 한 그루 썩으면 숲이 다 상합니까?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 던진 메시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을 총론에서 말한 겁니다. 강론은 이제 짜여지겠죠. 이미 짜여져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총론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세력,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길 원하는 세력은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흔들어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파 세력들, 조중동, 종편 세력들이 장동혁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왜? 110만 명에 이르는 책임 당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리고 앞으로 200만 명 당원 되면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발표한 거 가지고 뭐 사과를 했느니 마느니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그 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폭망하길 바라는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풍TV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보셨던 한빠 여러분, 한동훈 좋다고 따라다녔던 분들께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 드리고 방송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끝났습니다. 한동훈 중징계를 위한 제명열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윤민우 교수가 기관사로 지정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이제 장동혁 당대표는 거기에 관여할지도 않아요. 이제 떠났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